아저씨 왜 이래요? 집에 가요!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녹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안에서 8살 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할아버지를 모신 운전기사 최만석은 차갑게 돌아섰죠. 뒤에서 검은 세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추격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그들 앞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돈도 못 받는데 애까지 챙겨서 뭐합니까?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쓰레기차는 아이를 태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과연 30년 충복은 왜 배신자가 된 걸까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3층짜리 저택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63세 운전기사 최만석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 주인 강도연 회장을 모셔왔어요. 회장님은 만석을 늘 믿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밤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 만석은 2층 침실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의사들이 황급히 뛰어나왔고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70세의 나이, 평소 건강하던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만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6시간 전만 해도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거든요. 만석아, 내일 지호 데리고 남산 드라이브 가자. 애가 요즘 차 타는 거 좋아하더라고. 지호는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회장님은 지호를 무척 아꼈죠. 만석아, 이 아이가 내 전부야. 이 애가 크면 회사도 다 물려줄 거야. 회장님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죠. 작은아버지 강태문이었습니다. 55살 회장님의 동생이었어요. 평소엔 미국 지사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저택에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군요. 태문은 차갑게 말했어요.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회장님이 쓰러지기 직전 태문과 단둘이 서재에서 차를 마셨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만석 씨, 지호는 어디 있습니까? 태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죠. 그 순간 태문의 측근 2명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어요. 만석은 그들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지호를 노리고 있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손자인 지호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사라진다면? 그럼 동생인 태문이 전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만석은 재빨리 계산했어요. 지금 지호는 3층 어린이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택에는 태문의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은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빠져나와 뒷계단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어린이방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지호는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공룡 인형을 꼭 안은 채였죠. 지호야. 만석은 아이를 깨웠습니다. 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해. 지금 아저씨 따라와야 돼. 만석은 지호에게 점퍼를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왔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태문의 측근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지호를 안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잠깐 병원 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순 없었죠. 만석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엔 회장님의 리무진이 있었습니다. 평소 만석이 몰던 차였죠.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하는데 정문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막아서고 있었어요. 젠장. 만석은 핸들을 꺾었습니다.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타이어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뒤에서 세단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는 언덕길을 내려갔어요. 지호는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맨 채 겁에 질려 있었죠.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걱정 마.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지만 만석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무는 경찰도 정치인도 모두 소나기에 쥐고 있었어요. 일반 경찰서에 가봤자 소용없었죠. 그렇다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만석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지호를 살려야 했습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만석아, 내가 죽으면 지호 부탁해. 태문이한테 절대 넘기면 안 돼. 회장님은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을 믿을 수 없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호를 지켜달라고요. 만석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새벽 4시 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추격자들은 계속 따라왔죠. 만석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쓰레기 수거차 한 대가 보였어요. 만석은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지호를 안아내렸어요. 쓰레기차 기사는 졸고 있었죠. 만석은 조용히 차 뒷문을 열고 지호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호는 코를 막으며 울기 시작했죠. 아저씨, 여기 냄새나요. 나가고 싶어요. 잠깐만 참아. 만석은 자신의 점퍼를 벗어 지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초코바 3개와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지호 손에 쥐어줬어요. 지호야, 아저씨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네, 근데 아저씨, 우리 언제 집에 가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추격자들이 도착한 겁니다. 만석은 재빨리 쓰레기차 문을 닫았죠. 그리고 자신의 리무진으로 돌아가 시동을 껐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죠. 만석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맞이했어요.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애는 어디 있습니까?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만석은 침을 삼켰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죠. 지호를 살리려면 자신이 배신자가 되어야 했어요. 돈도 못 받는데 애까지 챙겨서 뭐합니까? 만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측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소리요? 회장님 돌아가셨잖습니까? 이제 누가 제 월급 주겠어요? 30년 일했는데 퇴직금도 없이 쫓겨날 것 뻔한데 애까지 돌봐줄 이유가 없죠. 만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측근 하나가 리무진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트렁크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없었어요. 정말 모릅니까? 전 이제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죠. 만석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측근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만석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쓰레기차 안에서 지호는 점퍼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어요. 만석 아저씨의 말을 다 들었거든요. 돈도 못 받는데 애까지 챙겨서 뭐합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호는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죠. 새벽 5시 쓰레기 수거 기사가 깼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지호를 태운 채였죠.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형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쓰레기 수거차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지호는 음식물 쓰레기 더미 위에서 뒹굴었어요. 토마토 껍질과 양파 조각이 옷에 묻었죠.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는 만석의 점퍼로 코를 막았어요. 그래도 냄새는 가시지 않았죠. 아저씨가 날 버렸어. 8살 아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도 못 받는데 애까지 챙겨서 뭐합니까? 지호는 울고 또 울었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춰 섰어요. 기사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차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뒷문이 열리며 쓰레기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지호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으악! 지호는 비명을 질렀어요. 몸이 공중에 떴다가 쿵 하고 땅에 부딪혔죠. 다행히 쓰레기 더미가 쿠션 역할을 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쓰레기 투성이었어요. 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쓰레기 산이었어요.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았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저 멀리서 불도저가 쓰레기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죠. 여긴 어디야? 지호는 겁이 났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 살던 한남동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지호는 울먹이며 걷기 시작했어요.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서 걸어야 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호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지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들개 3마리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말랐지만 눈빛은 사나웠어요. 으아! 지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개들이 쫓아왔죠. 지호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개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녹슨 컨테이너가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지호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잡아당겼어요. 겨우 닫혔죠. 개들이 문을 긁으며 짖어댔지만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두웠어요. 햇빛이 구멍 사이로 조금씩 들어왔죠. 지호는 그제야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신문지 더미, 찢어진 비닐봉지들, 그리고 깨진 의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지호는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거기서 몸을 웅크렸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만석이 준 초코바였어요. 지호는 초코바를 꺼내봤죠. 겉포장이 약간 찢어져 있었지만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뜯어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 강도연은 지호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셨고 아빠는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만이 지호를 사랑해줬어요.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고 주말에는 남산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지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지호가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회사도 물려줄 거고,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만석 아저씨가 병원 가셨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거죠. 지호는 점퍼를 꼭 껴안았습니다. 만석 아저씨의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와 자동차 오일 냄새가 섞여 있었죠. 지호는 만석을 좋아했어요. 아저씨는 늘 친절했거든요. 학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러 왔죠. 가끔 몰래 사탕도 줬어요. 근데 왜 날 버린 거야? 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들이 계속 아팠어요. 돈도 못 받는데 애까지 챙겨서 뭐합니까? 어른들은 돈이 없으면 아이를 버리는 건가요? 지호는 몰랐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점점 더워졌어요. 지호는 땀을 흘리며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살짝 열어봤죠. 개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지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여전히 넓고 무서웠어요. 저 멀리서 트럭들이 쓰레기를 싣고 오는 게 보였죠. 불도저는 계속 쓰레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지호는 작은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판잣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낡은 함석 지붕에 비닐로 벽을 만든 집이었죠. 앞에는 낡은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때 판잣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등이 굽었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큰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지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애가 여기 웬일이야? 지호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험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지호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저 길 잃었어요. 할머니는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지호 얼굴을 살폈어요. 어머나, 이 새벽부터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부모님은? 저 할아버지가. 지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지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할머니는 지호를 판잣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할머니는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밖에 없는데 괜찮겠니? 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지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침을 삼켰어요. 할머니가 그릇에 라면을 담아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먹어. 뜨거워. 지호는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 집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달랐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는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지호가 먹는 걸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애 이름이 뭐야? 강지호요. 지호구나. 나는 김순덕이야. 할머니라고 불러.
네, 할머니. 지호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할머니는 물을 한 컵 따라줬죠. 지호는 그것도 벌컥 마셨습니다. 그래, 지호야.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거든요.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석 아저씨가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데리고 나온 게 그 때문일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호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불쌍한 것 일단 여기서 좀 쉬어. 할머니가 생각 좀 해볼게.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펴줬습니다. 지호는 그 위에 누웠죠. 너무 피곤했어요.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거든요. 눈을 감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지호 손을 잡았죠. 지호야, 할아버지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꿈속 할아버지는 점점 멀어졌어요. 지호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지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죠. 괜찮니? 악몽 꿨구나.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호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 등을 토닥였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하자.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으로 또 라면을 끓여줬어요. 지호는 감사히 먹었죠.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수레에 종이 박스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폐지 주워서 파는 거야. 이걸로 먹고 살지. 지호는 그제야 할머니가 쓰레기장에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 편하려고였죠. 지호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쉬어. 아직 어린데 뭘. 하지만 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무거운 박스를 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죠. 경찰서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석 아저씨의 차가운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점퍼를 빨기로 했어요. 너무 더러워졌거든요. 물에 담그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쪽 주머니 부분이 두툼했어요. 지호는 자세히 살펴봤죠. 바느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바느질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뭔가를 숨긴 것 같았죠. 지호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을 하나씩 뜯어내자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어요. 먼저 나온 건 작은 비닐봉지였죠. 안에는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걸 꺼내봤어요. 강도현.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던 인감 도장이었죠. 지호는 이걸 본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항상 사용하던 거였거든요. 왜 이게 여기 있는 걸까요? 지호는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번엔 더 작은 물건이 만져졌어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USB였습니다. 검은색 작은 USB였죠. 겉면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절대 열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접혀 있는 메모지였죠. 지호는 펼쳐서 읽었어요. 만석의 글씨였습니다.
지호야, 이 USB에는 내 작은 할아버지가 회장님을 해친 증거가 다 들어있어. 인감도장도 꼭 지켜라. 언젠가 내가 크면 이걸로 진실을 밝혀야 해. 아저씨는 곧 잡힐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만 살아있으면 돼. 꼭 살아남아라. 회장님과의 약속이니까. 마이너스 만석. 지호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만석 아저씨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작은 할아버지 강태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봤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늘 웃으면서 지호에게 선물도 줬었죠. 하지만 쪽지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USB를 꼭 쥐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져가야 하나? 하지만 8살.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작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게다가 만석 아저씨가 쪽지에 적었듯이 작은 할아버지는 분명 경찰도 소나기에 쥐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판잣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폐지 수거를 마치고 돌아온 거죠. 지호야, 저녁 먹어야지. 오늘은 김치도 있지. 할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지호가 울고 있는 걸 본 거죠. 손에는 USB와 도장, 그리고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호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쪽지도 읽어드렸죠.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쪽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지호를 안아줬습니다. 지호야, 이거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알겠니? 왜요? 내 작은 할아버지가 이걸 알면 널 찾아낼 거야. 그럼 넌 위험해져.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만석 아저씨도 그래서 자신을 쓰레기차에 숨긴 거였죠. 그럼 전 어떡해요? 일단 여기 숨어 있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는 USB와 인감도장을 작은 깡통에 넣어서 판잣집 구석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쪽지는 태워버렸어요. 증거를 없애는 거였죠.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작은 할아버지한테 죽은 걸까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지호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주울 때도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검은 세단이 나타나지 않을까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어요. 작은 할아버지의 사람들은 지호를 찾지 못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이제 쓰레기장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죠. 무거운 박스도 이제 혼자 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를 기특해 했어요. 우리 지호 이제 제법 힘도 세졌네. 할머니, 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지호는 가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내가 충분히 클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해. 지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가면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참았어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할아버지 무덤에도 못 가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에서 신문을 주워왔어요. 며칠 지난 신문이었지만 지호는 읽고 싶었죠.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천천히 읽을 수는 있었거든요. 신문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 별세, 동생 강태문 신임 회장 취임. 지호는 기사를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장례식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강태문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했죠. 손자 강지호 군은 실종 상태로 경찰이 수색 중. 지호는 자신에 대한 기사도 봤어요.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적혀 있었죠. 경찰은 운전기사 최만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석 아저씨. 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만석 아저씨는 자신을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호는 신문을 구겨버렸죠. 할머니, 전 만석 아저씨를 구해야 돼요. 지호야, 지금은 안 돼. 내가 나타나면 넌 죽어. 하지만 아저씨는 저 때문에. 알아. 하지만 내가 죽으면 아저씨가 한 일도 헛수고가 돼. 살아있어야 해. 그게 아저씨한테 보답하는 거야.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호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죠. 지호는 쑥쑥 자랐어요. 이제 11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많이 변했죠. 더 이상 8살 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지호에게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운 책들로 공부했죠. 지호는 똑똑했어요. 금방금방 배웠습니다. 수학도 과학도 역사도 혼자 공부했어요. 할머니는 놀랐죠. 우리 지호 진짜 머리 좋구나. 나중에 큰 사람 될 거야. 지호는 웃었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커서 작은 할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고요.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이제 13살이었어요. 사춘기가 시작됐죠.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고 키도 훌쩍 컸습니다. 어느덧 할머니 어깨까지 왔어요. 할머니는 이제 78살이 됐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기침을 자주 했고 허리도 더 굽었죠. 지호는 이제 대부분의 폐지 수거를 혼자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게 했어요. 할머니, 약 사드릴게요. 괜찮아. 돈 아껴야지. 하지만 지호는 몰래 약을 샀습니다. 폐지 팔아서 번 돈으로요. 할머니는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걱정했어요. 지호야, 너 이제 슬슬 나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전 여기 좋은데요. 아니야. 넌 이런 데서 평생 살 애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지호는 알고 있었어요. USB와 인감도장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깡통 안에 숨겨져 있었죠. 지호는 가끔 꺼내서 봤어요. 하지만 USB를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호는 15살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청소년이었죠. 목소리도 굵어졌고 얼굴도 남자답게 변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무릉덩이에 비친 모습은 8살 때와 전혀 달랐어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크게 아팠어요. 독감이었죠.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호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거부했어요. 돈 아까워. 그냥 약만 사와. 지호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죠. 지호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마저 잃을까 봐요. 할머니, 제발 병원 가요. 지호야, 할머니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할머니는 지호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호야, 들어.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할머니가 죽으면 너 혼자 살아야 해. 그러려면 여길 떠나야 돼. 전 안 떠나요.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는 복수해야 해. 내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지호는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착한 우리 지호 할머니가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웠어. 할머니. 다행히 할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열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할머니는 이제 침대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지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밤 지호는 USB와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판잣집을 나섰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호야. 지호는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알아. 갈 때가 됐구나.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20장쯤 됐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7년 동안 모은 거야. 너 쓰라고. 아니에요. 전 못 받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강제로 지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아. 그리고 꼭 성공해. 내 할아버지 원수 갚고 훌륭한 사람 돼. 알았지? 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지호를 안아줬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가. 뒤돌아보지 말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판잣집을 나섰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가로질러 걸었죠. 뒤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지호는 7년을 살았던 쓰레기장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USB와 인감도장, 그리고 할머니가 준 20만 원이 들려 있었죠. 지호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작은 할아버지, 기다려.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지호는 쓰레기장을 벗어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 신해행 버스에 올라탔어요. 7년 만에 타보는 버스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8살 때 봤던 세상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호는 역 대합실 구석에 앉았어요. 주변을 살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누구도 지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호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지호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 1팩을 샀죠. 2,500원이었어요. 할머니가 준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대합실로 돌아와 김밥을 먹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우선 살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15살 아이가 집을 구하긴 쉽지 않았죠. 게다가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고민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애야, 집 없어? 지호는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은 낡았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보면 알아. 나도 노숙자거든. 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자는 웃었어요. 겁먹지 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조언 좀 해줄게. 여기서 자면 안 돼. 경찰이 쫓아내거든. 지하도로 가봐. 거기 사람들 많아. 지하도요? 그래. 서울역 지하도. 거기 가면 노숙자들 많아. 같이 자면 좀 안전해. 남자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지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하도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긴 복도가 나왔죠. 양쪽 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누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호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천장에서 형광등 불빛이 째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석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실까? 지호는 아저씨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아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었죠. 아마 체포됐을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저씨,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7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이었어요. 남은 돈은 17만 원 정도였죠. 아껴 써야 했습니다. 지호는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죠. 지호는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1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지호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7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USB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지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지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죠. 화면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강도연 회장이었어요. 서재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멈췄어요. 7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 얼굴이었죠. 지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죽은 건 병 때문이 아니야. 내 작은 할아버지 때문이지. 강태문이 날 죽일 거야.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회사를 탐냈거든. 영상 속 할아버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해.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해. 강태문은 위험한 사람이야. 회사를 차지하려고 뭐든지 할 거야. 심지어 너까지 해칠지 몰라. 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 USB에는 강태문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가 다 있어. 수백억 원을 빼돌렸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죽일 계획도 녹음해뒀지. 만석이가 몰래 녹음한 거야. 지호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엑셀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지호는 재생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회사를 저한테 넘기시죠. 강태문의 목소리였습니다. 태문아, 내가 죽으면 회사는 지호한테 갈 거야. 그게 내 뜻이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그 애는 너무 어려요.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후견인이 되는 거야. 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럼 전 평생 2등? 아니, 싫습니다. 강태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님이 제 말을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진들이었어요. 강태문이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들이었죠.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호는 모든 파일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걸로 강태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지호는 아직 어렸습니다. 15살 아이가 이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가도 믿어줄까요? 게다가 강태문은 이미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죠. 권력도 돈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더 커야 해.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그리고 그때 강태문에게 복수하는 거죠. 지호는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문, 강도연 그룹을 쳐봤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강태문은 지난 7년 동안 회사를 크게 키웠다고 했어요.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새로운 사업에도 진출했다고 했죠. 언론은 그를 경영의 귀재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는구나. 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강태문은 형을 죽이고 회사를 빼앗은 살인자였습니다. 지호는 또 다른 검색을 했어요. 최만석, 강지호 납치를 쳤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강지호 납치 사건, 최만석 징역 15년 선고. 지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만석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였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만석 아저씨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지호를 지키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범죄자가 된 거죠. 꼭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호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강해질지, 어떻게 복수할지요. 다음 며칠 동안 지호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고 공부했죠. 지호는 경제 서적을 주로 읽었습니다. 회사 경영, 주식 투자, 부동산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언젠가 강태문과 맞서려면 경제를 알아야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준 돈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지호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5살 아이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죠. 어느 날 지호는 식당 앞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설거지 보조 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호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설거지 보조 자리 아직 있나요? 주방장이 지호를 쳐다봤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몇 살이야? 18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신분증 있어? 잃어버렸어요. 주방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좋아. 일단 해봐. 하루에 5만 원 줄게.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지호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재료도 나르고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주방장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밥도 챙겨줬고 가끔 용돈도 더 줬죠. 지호는 한 달 동안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지붕이 있고 문이 있는 공간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이제 16살이 됐어요. 키는 175cm까지 컸고 몸도 단단해졌죠. 식당 일을 하면서 체력이 붙은 거였습니다. 지호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번 돈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습니다. 고시원 월세 30만 원, 식비 10만 원, 기타 비용 10만 원. 나머지는 다 통장에 넣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었어요. 경제학, 경영학, 법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죠. 지호는 독학으로 대학 수준의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호는 18살이 됐어요. 이제 성인이었죠. 키는 180cm까지 자랐고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8살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호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으로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박진우로서 지호는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게 됐죠. 지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대신 직장을 구하기로 했죠. 강태문의 회사와 관련된 곳으로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호는 이제 21살이 됐어요.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작은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직급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경험을 쌓는 거였죠. 지호는 주식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잃기도 했지만 점점 감을 잡았죠.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1년 만에 500만 원이 됐습니다. 또 2년이 지났어요. 지호는 23살이 됐습니다. 투자금은 이제 3천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지호는 더 큰 투자를 계획했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강태문의 회사 강도연 그룹이 신규 사업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했죠. 지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호는 양복을 샀어요. 100만 원짜리 수입 정장이었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죠.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군요. 설명회 당일 지호는 강도연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죠. 5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지호는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을 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우입니다. 지호는 가짜 이름을 댔어요. 여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명찰을 건넸습니다. 20층 대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호는 심호흡했어요. 드디어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20층 복도는 고급스러웠어요. 벽면에는 강도연 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지호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할아버지 강도연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회사를 창업하던 때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투자자들이었죠. 지호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잠시 후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강도연 그룹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한 남자가 올라왔죠. 강태문이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멈췄어요. 15년 만에 보는 작은 할아버지였습니다. 66살이 된 강태문은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차 있었죠. 저 사람이.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사람이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자신은 15년을 숨어 살아야 했죠.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호는 꾹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강태문의 시선을 피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도연 그룹 회장 강태문입니다. 강태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저희 그룹의 새로운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태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죠. 투자 규모는 2천억 원이었어요.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강태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봤어요. 자료를 자세히 보니 수익률 계산이 과장돼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확정된 게 아니라 예상이었죠. 역시 사기꾼이네. 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태무는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거였어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이었죠. 설명회가 끝나기 10분 전, 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동안 몰래 빠져나왔어요. 강태문과 마주칠 위험을 피하려고요. 복도로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안전했거든요. 건물을 빠져나오자 숨을 크게 쉬었어요. 15년 만에 본 강태문.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 지호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수익률 계산서,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금 관련 서류들. 지호는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부 정책을 검색했어요. 역시나 정부 지원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을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강태문의 설명은 거짓이었죠. 지호는 며칠에 걸쳐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뒤지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죠.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강도연 그룹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즉,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걸로 충분해. 지호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정의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요. 경제 전문 언론사 3곳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도연 그룹의 사업 설명회 자료와 환경부 발표 자료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죠. 강도연 그룹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데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지호는 노트북을 껐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흘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도연 그룹 친환경 사업, 정부 지원금 불가 판정에도 투자 유치. 경제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였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서 보도하기 시작했죠. 강태문 회장, 투자자 기만 의혹, 환경 영향평가 부적합, 그래도 2천억 투자받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강도연 그룹 주가도 하락했어요. 하루 만에 10%나 떨어졌죠. 지호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태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USB에 있는 15년 전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죠. 그 사이 강태문은 모든 흔적을 지웠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내부로 들어가야 해.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강도연 그룹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호는 강도연 그룹 채용 공고를 확인했어요. 마침 재무팀에서 계약직 사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경력직 우대였지만 신입도 지원 가능했죠. 지호는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으로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투자회사 경력 3년, 재무 관련 자격증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경력 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진짜였고 자격증도 실제로 공부해서 딴 거였죠. 이력서를 제출하고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면접 연락이 왔어요. 면접 날 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강도연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알아보진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15년이 지났고 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8살 꼬마와 23살 청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15층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지원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박진우 씨? 직원이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는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재무팀장, 그리고 재무팀 부장이었어요. 앉으세요. 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보고 있었죠. 박진우 씨, 투자회사에서 3년 근무하셨네요.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재무팀장이 물었습니다. 더 큰 규모의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강도연 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았어요. 최근 우리 회사에 좋지 않은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신가요? 인사팀장이 물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하신 이유는요? 한 건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연 그룹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요. 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재무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팀 부장이 물었습니다. 지호는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지난 몇 년간 독학으로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죠. 면접은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재무, 회계, 경영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지호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진우 씨는 어떤 직장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요. 지호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웃었어요. 좋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건물을 빠져나오며 지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접은 잘 본 것 같았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됐죠. 닷새 후 문자가 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강도연 그룹 재무팀 계약직 사원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내부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겁니다. 일주일 후 지호는 강도연 그룹에 첫 출근했습니다. 15층 재무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박진우 씨죠? 저는 이수진 대리예요. 옆자리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여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께 인사드려야죠. 따라오세요. 수지는 지호를 팀장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신입 박진우 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 들어와요. 재무팀장은 45살의 남자였습니다. 면접 때 봤던 사람이었죠. 박진우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응, 기대하겠어요. 계약직이지만 성과 좋으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봐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팀은 주로 회계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처음엔 간단한 데이터 입력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강도연 그룹 내부에 들어온 거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날은 간단한 업무만 했어요. 엑셀 데이터를 정리하고 파일을 분류하는 일이었죠. 지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지호도 가방을 챙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지호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강태문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서 2명을 거느리고요. 지호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지호는 강태문이 지나갈 때까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태문은 지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일발이었죠. 조심해야 해. 앞으로도 계속. 지호는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강태문과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요. 복수를 완성할 때까지는요. 지호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강태문은 보통 10시쯤 출근한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퇴근도 항상 서둘렀어요. 강태문이 회사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엑셀 작업도 능숙하게 해냈고 보고서 작성도 깔끔했죠. 수진 대리가 칭찬했습니다. 진우 씨, 일 정말 잘하네요. 신임 맞아요?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겸손하기까지. 팀장님도 진우 씨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요?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지호를 불렀어요. 진우 씨, 이번 분기 재무제표 정리 좀 도와줄래요? 수진 대리랑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호는 수진과 함께 회의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와, 양이 장난 아니네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눠서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지호는 서류를 절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죠. 재무제표를 보던 지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송금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그것도 케이맨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요. 이게 뭐지? 지호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송금 내역을 추적해보니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이었어요. 지호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분석하려고요. 진우 씨, 뭐 발견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지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숫자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거의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오후 5시쯤 작업을 마쳤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진우 씨, 꼼꼼하네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 지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송금 내역, 법인명, 계좌번호들을 노트에 적었죠.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할아버지가 남긴 자료가 들어있는 USB였어요. 지호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15년 전에도 똑같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었어요.
강태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법도 똑같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지호는 노트북을 켜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맨 제도 법인들을 검색했어요.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인지 확인하려고요. 밤 11시까지 조사한 결과 그 회사들은 모두 유령 회사였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실제 사업 내역도 없었어요. 오직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역할만 했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지? 지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추적이 어려웠어요. 역의 계좌라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 내부 자료를 더 봐야 해. 다음 날부터 지호는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혼자 남아 일했어요. 겉으론 열성적인 신입사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밤 9시 사무실엔 지호 혼자만 남았습니다. 지호는 주변을 살폈어요. CCTV 위치도 확인했죠. 자신의 컴퓨터로는 제한된 정보만 볼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자료에 접근하려면 상급자 계정이 필요했어요. 지호는 팀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팀장 책상 위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죠. 로그아웃은 돼 있었지만요. 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불법 행위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해킹 툴이 들어있는 USB였어요. 지난주에 암시장에서 산 거였죠.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몇 분 후 팀장 계정 비밀번호를 얻어냈어요. 지호는 로그인했습니다.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했어요. 재무팀 공유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죠. 지호는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리고 기밀 표시가 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했죠.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지호는 해킹 툴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지만 결국 열렸어요. 안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관리 대장, 해외 송금 내역 마이너스 극비,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보. 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강태문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죠. 파일들을 자신의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어요. 지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지호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복사가 70%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나는 건데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호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80%.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밖에서요. 90%.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00%. 완료. 지호는 재빨리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로그아웃 시켰죠. 문이 열렸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재무팀 박진우입니다. 야근 중이에요. 지호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팀장실인데요. 서류 찾으러 왔어요. 팀장님께서 아침에 찾으라고 하신 거 있어서요. 지호는 책상 위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시간에 팀장실 들어가는 건 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나가세요. 팀장실은 잠가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호는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뒤를 따라왔죠. 야근하시면 미리 신고하셔야 해요. 아, 네.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지호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위험했어.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USB 안에는 강태문의 비리를 증명할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지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30분 후 퇴근했습니다. 건물을 나오며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이제 절반은 왔어. 고시원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지난 10년간 강태문이 빼돌린 돈이 무려 5천억 원이 넘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들어갔죠.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도 빼돌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그중 하나였어요. 투자금을 모아서 실제 사업에는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넣은 거죠. 이 인간. 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태문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훔친 사기꾼이었죠. 지호는 모든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다른 USB에도 복사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점심때쯤 소동이 벌어졌어요. 팀장님이 난리 났어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컴퓨터가 해킹당했대요. 누군가 기밀 파일에 접근했다고요. 지호는 놀란 척했어요. 진짜요? 누가 그런 짓을? 보안팀에서 조사 중이래요. 모두 조사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안팀이 왔어요. 모든 직원의 컴퓨터를 검사했죠. 지호 차례가 됐을 때 긴장했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 어제 야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까지 계셨나요? 밤 10시쯤까지요.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데이터 정리했습니다. 제 업무였어요. 보안팀원은 지호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호는 팀장 컴퓨터를 썼었고 흔적도 깔끔하게 지웠거든요. 좋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보안팀은 다른 직원들도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외부 해킹으로 결론 내렸죠.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회사 내부 보안이 강화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지호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죠. 주주총회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 좋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대형 로펌이 아니라 중소규모였지만 정직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호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약속을 잡았죠. 토요일 오전 지호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둘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USB를 꺼내 놓았어요. 이 안에 대기업 회장의 비리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기업이요? 어느 회사인데요? 강도현 그룹입니다. 정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강도연 그룹? 강태문 회장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엄청난 건인데요. 증거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지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정체는 밝히지 않았어요. 단지 회사 내부자로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죠. 정민호는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횡령, 배임, 사기 여러 혐의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주주총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태문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정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발언할지,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지요. 그런데 박진우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으신가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태문 회장이 제가 아끼던 사람을 해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정민호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지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거였죠.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15년을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원수를 갚아드릴게요.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4주일이었습니다. 지호는 매일 정민호 변호사와 만나 준비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법적 대응 시나리오도 짰죠. 이 증거들을 보면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겁니다. 강태문 회장은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박진우 씨, 주주총회 당일 강태문 측에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발언을 못하게 막거나 아예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럴 순 없을 겁니다. 저도 주주니까요. 지호는 지난달 강도연 그룹 주식을 더 매수했어요. 전 재산인 3,500만 원을 몽땅 투자했죠.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주주총회 발언권은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제가 당일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요. 감사합니다. 지호는 회사에서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 티도 내지 않았어요. 수진 대리와 점심을 먹고 팀 회식에도 참석했죠. 보통 신입사원처럼요. 하지만 속으론 매일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3주일 남았어. 2주일 남았어. 1주일 남았어. 주주총회 일주일 전 지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진우 씨 왜요? 갑자기 그만둔다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 생겼어요. 팀장님이 진우 씨 정규직 전환하려고 했는데 아깝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팀장도 만류했지만 지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퇴사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지호는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진우야,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연락하고 지내. 수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수진은 좋은 선배였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날 지호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석 달 동안 일했던 곳이었죠.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며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50층짜리 빌딩. 저 꼭대기에 강태문이 있었죠.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주주총회에서요. 퇴사 후 지호는 남은 며칠을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발표 원고를 외우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정민호 변호사는 언론사에도 미리 연락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기자들이 올 겁니다. 제가 몇몇 신뢰할 만한 기자들한테 귀띔했거든요. 강도연 그룹에 큰 폭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언론이 바로 보도하겠네요. 네, 강태문이 숨길 틈도 없을 겁니다. 드디어 주주총회 전날이 됐습니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5년을 기다린 날이 내일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쓰레기차 안에서 울던 그날, 만석 아저씨의 차가운 말, 쓰레기장에 버려졌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던 날, USB를 발견했던 순간, 복수를 다짐했던 수많은 밤들. 내일이면 끝나.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지호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입었어요. 150만 원 주고 산 정장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23살 청년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8살 꼬마가 아니었죠. 15년이 지났고 지호는 강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노트북과 USB,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죠. 오전 10시 정민호 변호사와 강도현 그룹 본사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둘은 함께 건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주들이었죠. 기자들도 보였어요. 20층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지호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신분증과 주식 보유 증명서를 확인했죠. 지호도 제출했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500명은 앉을 수 있는 강당이었어요. 이미 절반 정도 차 있었죠. 지호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앞도 너무 뒤도 아닌 위치였어요. 정민호 변호사가 옆에 앉았죠. 발언 순서되면 손 들고 마이크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강당이 점점 차올랐어요. 기자들도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11시 정각,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어요. 임원들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재무이사, 경영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문이 나타났어요.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15년 전 쓰레기차에 자신을 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강태문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도연 그룹 회장 강태문입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의 경영 실적을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태문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실적, 매출 증가율, 신규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어요. 모두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지난 1년간 우리 그룹은 매출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성장한 수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올해는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에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태문의 발표는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주주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태문은 앞줄에 앉은 노신사를 지목했어요. 배당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주당 2,000원 배당 예정입니다. 다른 주주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사업 계획, 재무 상태, 경영 전략 등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강태문은 능숙하게 답변했어요. 15분 정도 지났을 때 지호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문은 지호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어요. 지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 더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죠. 그때마다 지호는 손을 들었지만 강태문은 계속 외면했어요. 저기 중간에 계신 분. 드디어 강태문이 지호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직원이 지호에게 다가왔어요.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들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강태문도 지호를 보고 있었어요. 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장님께서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강태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셨죠. 증거가 있습니다. 지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어요. 잠깐, 지금 무슨 짓을? 강태문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박진우 씨의 법률 대리인 정민호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호는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강당 앞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비자금 관리 대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10년간 총 5,200억 원이 이 계좌들로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해외 송금 내역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은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기록입니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 모두 조세 피난처죠.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강태문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자료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1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하셨죠. 형님인 강도연 회장님 재임 시절에도요. 강태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호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15년 전 회장님은 형님을 살해하셨습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살인이라고? 강태문은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형님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아닙니다. 지호는 새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회사를 저한테 넘기시죠. 태문아, 내가 죽으면 회사는 지호한테 갈 거야. 형님이 제 말을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죠. 강태문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녹음이었어요. 강당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강태문은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호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형님을 죽인 후 조카인 강지호를 죽이려 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를요. 강태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호를 쳐다봤어요. 지호는 강태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에 직접 대면이었죠. 제가 바로 강지호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봤어요. 지지호? 네, 작은 할아버지. 15년 전 쓰레기차에 버려졌던 그 아이입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지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강태문 앞에 섰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수 갚으러 왔습니다. 강태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잖아요. 아니야. 난 아무 잘못도 없어. 형님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너는 죽었어야 했는데. 강태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는 거야? 회사는 내가 키웠어. 형님이 죽고 난 후 15년간 나 혼자 일궈낸 거라고. 주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회장 그만둬. 감옥에 가야지. 강태문은 단상 끝으로 몰렸어요. 사방이 적이었죠. 나한테 증거가 있어?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누가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 바로 그때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뒀던 거였어요. 강태문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나를 모함하려는 거라고. 강태문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 강태문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태문은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빠져나갔죠. 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주주총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지호를 둘러쌌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강지호 씨, 15년간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작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나요?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지금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식 입장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지호를 보호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둘은 강당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15년을 준비한 일이 끝난 거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지호 씨.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정 싸움이 남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둘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어요. 지호는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 올랐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강도연 그룹 강태문 회장 긴급 체포, 15년 전 형 살해하고 조카 살해 시도, 죽은 줄 알았던 손자 살아 돌아와 복수. 지호는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였어요. 지호 씨, 검찰에서 내일 조사하겠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폭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거절하겠습니다. 재판 끝나고 생각해보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0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15살 소년이었던 그때 정말 먼 길을 왔어. 다음 날 지호는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조사실에서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검사였어요. 강지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조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호는 15년 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쓰레기차에 숨겨졌던 일, 쓰레기장에서 살았던 일, 할머니를 만난 일, USB를 발견한 일, 가리고 복수를 준비한 일까지요. 김현주 검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강태문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호 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합니다. 횡령과 배임만으로도 중형이 예상되고 살인 혐의까지 입증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해요.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지호 도련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그제야 알아봤어요. 15년 전 할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집사였죠. 박 집사님? 네, 저 기억하시는군요. 도련님이 살아계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박 집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전 그날 제가 미처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고 도련님도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집사는 지호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지호는 15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쓰레기장에서 사셨다고요? 그런 곳에서 박 집사는 울먹였습니다. 견딜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셨거든요. 그 은인분께 꼭 보답하셔야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박 집사는 명함을 건넸어요. 도련님, 한남동 저택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압류했다가 최근에 풀렸어요. 이제 도련님 것입니다. 저택이요? 네, 회장님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모든 재산을 손자 강지호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돼 있었죠. 15년 전엔 도련님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서 효력이 없었지만 이제 살아 돌아오셨으니 유효합니다. 지호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걸 남겨뒀다는 사실이요. 회사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이 보유하셨던 강도연 그룹 지분 35%가 도련님 것이에요. 35%면 최대주 주십니다. 이제 도련님이 그룹을 이끌어야죠. 지호는 잠시 멍했습니다. 갑자기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된 거였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며칠 후 지호는 한남동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죠. 잔디도 깎여 있었고 나무들도 잘 관리돼 있었어요. 박 집사님이 계속 관리하셨습니다. 안내를 맡은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15년 전 그대로였죠.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죠.
지호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호가 7살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지호도 활짝 웃고 있었죠. 지호는 사진을 들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이 있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8살 때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책상, 모든 게 그날 밤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지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공룡 인형이 베개 옆에 있었어요. 15년 전 마지막으로 안고 잤던 인형이었죠.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정말 돌아왔구나. 그날 밤 지호는 15년 만에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주 강태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지호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옆에 있었죠. 강태문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초췌했죠. 15년 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피고인 강태문, 일어서시오. 강태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제355조 배임죄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태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어요. 강태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태문은 2009년 7월 친형인 피해자 강도연을 독극물로 살해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독극물 구매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USB에 있던 녹음 파일까지요. 그리고 피고인은 형의 유일한 후계자인 조카 강지호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를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했죠. 지호는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섰어요. 증인, 2009년 7월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지호는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석 아저씨가 자신을 데리고 나온 일, 쓰레기차에 숨겨진 일, 추격자들이 왔던 일까지요.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15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쓰레기 매립지에서 살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할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지호는 강태문을 쳐다봤습니다. 강태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시됐죠.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태문은 친형을 살해하고 조카를 살해하려 했으며 10년간 회사 자금 5천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재판이 끝나고 지호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정민호 변호사가 막아줬어요. 차에 올라타며 지호는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지. 다음 날 지호는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최만석이 수감돼 있는 곳이었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면회가 승인됐어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만석이 걸어 들어왔어요. 15년이 지난 만석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78살이 된 노인이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만석은 지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지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만석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누구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지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강지호예요, 아저씨.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지호? 네, 아저씨. 저 살아있어요.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지호야? 네, 아저씨. 만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너를 쓰레기차에 얼마나 무서웠니?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만석은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지호도 울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늦었어요.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저씨, 강태무는 30년형 받았어요. 할아버지 원수 갚았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아저씨, 제가 변호사 선임할게요. 재심 청구할 거예요. 아저씨는 억울하게 갇혀 계신 거니까요. 만석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난 이제 늙었어.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단다. 안 돼요. 아저씨는 나가셔야 해요.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아저씨 나가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셔야 해요. 만석은 또 울었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정말 고맙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호는 일어섰어요. 아저씨, 곧 다시 올게요. 기다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호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최만석 아저씨 재심 청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석 달 후 만석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만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석방되는 날 지호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만석이 나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아저씨. 지호가 달려가 만석을 안았습니다. 지호야. 만석도 지호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집에 가요, 아저씨. 지호는 만석을 차에 태웠습니다.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어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대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댁이구나. 이제 저희 집이에요. 아저씨도 여기서 사셔야 해요. 안으로 들어가자 박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 오랜만입니다. 박 집사님 살아계셨군요. 두 노인은 포옹했어요. 지호는 만석에게 2층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지호야.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지호 도련님,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집사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서 할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회사니까 잘 지켜야죠.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호는 할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5년 전 이 자리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필체였죠. 지호에게. 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 미안하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분명 살아남았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믿는다. 할아버지가 평생 만든 이 회사를 너에게 맡긴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기억해라.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란다. 너를 지켜준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가거라.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지호. 할아버지가. 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다음 날 지호는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매립지는 여전했습니다. 쓰레기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호는 할머니가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판잣집이 있던 자리였죠. 하지만 판잣집은 없었어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를 아느냐고요. 한 노인이 대답했어요. 아, 순덕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 묻히셨나요? 저기 공동묘지에 있을 거야. 지호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작은 비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참을 찾다가 할머니 묘를 발견했습니다. 김순덕 지묘. 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늦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지호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잘 살게요, 할머니. 할머니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지호는 다음 날 할머니 묘를 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묘 옆에 모셨어요. 두 은인을 나란히 모신 거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강도연 그룹 회장이 됐어요. 24살의 젊은 회장이었죠.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호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살았던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위한 거였죠. 만석 아저씨는 한남동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지호는 매일 저녁 아저씨와 함께 식사했어요. 지호야, 행복하니? 어느 날 만석이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행복해요. 다행이다. 그게 회장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란다. 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간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잘 사는 것뿐이었죠. 밤마다 지호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도 잘할게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강도연 그룹의 회장이자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만석 아저씨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죠. 15년간의 긴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